여러분 또 고개를 드시고요.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를 보는데 지난 첫 주에는 그러니까 저 2주 전에 제가 왔을 때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더니 말끔하게 다 됐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강하게 편하고. 예. 자, 113페이지로 펴보시면 제2절 과세대상 및 취득의 범위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3월이 오면 그날 3월이 오면은 그때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열거되어 있느냐? 자, 취득세는 부동산 가로안에 보니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형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1. 부동산에서 양가로 1번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 연필로 살짝 형광펜으로 말고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연필로 볼펜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몇 줄이요. 그래서 실질과 현실상 당연한 얘기죠.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도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이런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건축물을 보는데요. 건축물이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아래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따른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저장, 도크, 저반, 도관, 급수배수, 에너지 공급 시설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한쪽 가르치는 1번에 보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제목이 밑줄입니다.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어떤 거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차고, 창고 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있죠. 당연히 대상입니다. 근데 한쪽 가르친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제목이 밑줄이고요. 자, 이런 시설물도 대상인데 대표적으로 한 장 넘기시면 11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레저시설 밑줄입니다. 레저시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자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골프 연습장 밑줄. 가로안은 제가 읽어볼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한다는데 시험에서 20타석을 30타석으로 바꿔서요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바꿔서 나오면 머리 아프죠. 자, 안 나오고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레저 시설인데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도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앞으로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7번까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줄긋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목만 알면 돼요. 차량, 그 다음에 115페이지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다 대상입니다. 116페이지 임목, 20개 집단인데 임목법에 의한 임목, 광어권, 어업권, 권리 중에서는 자, 무치재산권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만 대상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거 아니고요. 어업권, 광어권 대상이고 회원권 5가지요. 골프, 승마, 콘도 넘기시면 종합체육시설, 요트형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그러면 하여튼 토지는 하여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118페이지 취득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취득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교재가 1번 118페이지 취득의 본질적음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이걸 갖다가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를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 설명을 쭉 듣고 나중에 필기하시고요.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자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취득세는 과세가 돼요. 실질과세는 직상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최근에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X요. 네?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실질과세원칙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보세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이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요. 자, 보세요. 어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재산을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수탁자의 취득을 보세요. 얘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지만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이요, 이런 것들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요. 뭐 신탁계약 종료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소유권 이전할 때 위탁자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형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위탁자의 취득 같은 거요. 그래서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유권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소유권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떤 거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임차권, 나중에 민법에서 다 이런 것도 배워요.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여러분 장사하려고 여러분이 상가를 임차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에? 장사하려고 상가 얻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전세권이요.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을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준공전에, 건물 준공전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당첨권 이런 것들,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리고서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취득세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나올 때 이런 것들 취득할 때 과세된다고 슬쩍 속입니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그런 조문이 있으면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실상 취득 유형은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또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은 이런 거예요. 나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건축물 신축이요. 건축물을 새로 지었어요. 맨 땅에. 그럼 전소유자 없죠?
예, 취득세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했고 또 공법에서 배우는 재축,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고요. 또 바다를 매립간 척이에요. 바다를 매립간 척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때도 원시 취득이죠. 전소유자 없죠. 예, 이렇게 이런 등등 민법상 시효취득이라든가 등등 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승계 취득령은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자꾸. 아니, 상속세, 증여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또 취득세를 또 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름 틀려요. 유상 취득, 대표적인 게 매매지 뭐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죠. 매매, 대표적으로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이고 교환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거죠. 교환 계약인데 민법에 배우죠. 금전 이외 재산권 서로 맞바꾸는 건데 갑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동등가치로 맞바꿔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교환할 때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결국은 보니까 취득세는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보세요. 그래서 단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원시의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근데 단 차량이라든가 여러분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여러분 자동차나 기계장비나 항공기를 그 회사에서 조립 제작해요. 전소유자 없이 원시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건조합니다. 뭐 그리스 선주로부터 현대 미포주선에서 배를 주문받아 건조한다거나 이럴 때 얘네들은요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승계 취득할 때만 얘네들은 취득세가 과세돼요. 승계 취득할 때만.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원시 취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해. 완성차 만들었을 때. 그러면 원시 취득에 대해서.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팔 때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팝니다.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수출 경쟁력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전 시험에 옛날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죠?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은 아닌데요. 아니지만 자,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밭을 갖고 있어요. 밭을 갖고 있는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면 여기 봅니다. 지목 변경하면 밭이었을 때 소유자 잘 보시면 밭이었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굽니까? 갑.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득세는 소유권 내용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소유자 변동이 없고. 자, 대지라는 것을 갑이 매립관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대지의 취득에 대해서 갑의 이 대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 어디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됐더니 예를 들어서 요거 대지로 지목 변경됐더니 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보세요. 가액에 이렇게 증가가 생겼을 때 지금 이 사례에서는 4억 원만큼 가치가 증가했죠? 그랬을 때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요인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해서 네 재산이 4억 원만큼 증가했어? 이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억 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세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요. 종류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쭉 나와 있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차량 같으면 원동기,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우리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뭐예요?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엔진을 교체했던 예전에는 제가 제 자동차를 갖고 예를 들었었는데 말이 시가 된다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써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예요. 가액의 증가를. 뭐 선박 같으면 배 선질, 재질을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뭐 배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막 그런 건데 자세한 거 몰라도 돼요. 하여튼 엔진 교체든 원동기 장치, 엔진 교체 등 하여튼 이랬을 때 차량 기장 선박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뭡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을 여러분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요. 개수라는 게 고치는 건데 얼마나 고쳐야지 개수인지 자 법령에 쭉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건축물을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하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여러분은 과점주주란 자가 있어요. 과점주주란 자가 있는데 이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을 봤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대상 물건 어떤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주식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거는 이제 비상장법인의 비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안 되고 비상장법인의 법인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취득세가 부과돼요. 여러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가 돼도 지멋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뭐 이사회 주총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지멋대로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대기업의 총수가 지분율 몇 프로 밖에 없지만 순환 출자해가지고 자 그룹을 이제 지배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하여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비상장 법인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법인의 부동산이고 사자 팔자 지멋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법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 과점주가 임의 처분권 관리 지배력이 있다고 봐요.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과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요. 왜 과세하느냐?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과점주란 자는요 전체에서 지분율이요 요거 50% 초과하는 주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50%인 주주는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는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자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자 안 되는 것에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이쪽 와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외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공유번의 취득의 정의 및 범위요. 다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취득의 정의 및 범위에서 취득의 본질적 의미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 교재 내용은 제가 써드린 대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정의, 취득이 뭐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취득이란 밑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한 측의 토지송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자 여기 또 밑줄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 짝이야.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119페이지 보면 취득의 유형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간주 취득, 의제 취득용으로 나눠지죠. 사실상 취득용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승계 취득은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눠지고 의제 취득용 네 가지 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에 보면 119페이지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 자, 이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유형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야. 그리고 등등등등 그 아랫줄 끝에 등 수산업법 등에서요.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자. 그래서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등록과 뭐한다? 무관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이 뭔지는 자 읽어보시는 거고 과세 제외해 봅니다. 차량 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이요. 의 읽어보는 거고 종류 니은번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즉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관계없이 취득세 대상이 된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부터 있죠. 120페이지 5번에 대한 내용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이미 3번과 4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3, 4, 5번 중요하고 또 2016년도에 여기서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 요약집 나오면 5월 달에 이제 추가된 내용을 볼 것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내용입니다. 3, 4, 5번. 근데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월 달에 배우게 되고요. 120페이지 양가로 2번 의제 취득, 간주 취득령을 봅니다. 사회통념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 취득으로 보도록 법률에 지방세법에 의제해서 이제 과세되는 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인데 120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수에서 자 밑줄을 본문을 살짝 형광펜 말고요 볼펜 같은 거로 줄긋습니다. 연필로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자 그 증가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여러분들? 예, 건축물 개수에서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감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121페이지 개수가 어떤 거냐는 참고로 읽어보는 거지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121페이지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요. 이것도 연필로 아니 또는 볼펜으로 위주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본다며 줄짝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류 변경으로 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서 또 밑줄입니다.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제 봅니다. 여기서 종류 변경이 뭔지가 여기서 하면서 나오는데 이어지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 종류 변경이란 게 뭐냐? 선박은 선질, 배의 재질을 바꾸거나 용도, 기간, 정원 또는 최저 적정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장비 같으면 원동기 엔진이나 승차 정원 최저 적정량 또는 차체 변경을 했을 때 종류가 변경됐다고 하고 이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제, 간주의 취득세부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가 된 경우 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분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자 부동산 등을 실제 취득한 게 아닌데도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했었는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 아랫줄 봅니다. 쫙 밑줄이고 가로안에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요 가로안의 내용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3월 달에 배우겠지만 독과점 억제하고 비상장법인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자 비상장법인이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처음에 법인이 만들어져요? 안 되니까 자 법인 설립 시에 비상장법인 처음에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할 때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인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됐을 때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시험에서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O, X야? X입니다. 아셨죠? 요것만 비상장법인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촉구해서 과세하는 건데 처음에 법인 설립 시에는 처음에 혼자 부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면 안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3, 4월, 5, 6월에 걸쳐서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 이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 2번을 한번 보세요. 과점주주의 개념 및 범위. 과점주주란 누구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법률조항자로서 자 그러니까 과점주는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은 전부 다 합쳐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합친 게 전체 합친 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총수 또는 출자총액 여기 밑줄이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주일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치는데 자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고 취득의 유형 자 소개해드렸고 용어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125페이지로 갑니다. 자세한 과점주주 취득은 나중에 배우는 거고 125페이지 제3절 납세의무자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자 그래서 취득세 우리가 성격을 배웠고 취득세 과세대상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뭔지 배웠고 이제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앵무새 얘기해드렸나요? 앵무새? 예? 앵무새 얘기해드렸어요? 예? 안 했다는데 언제 혼자 했다고 하지? 전옥반에 나왔었나 지난주에? 예? 했어요? 하여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마트에서 앵무새 아줌마 못생겼다 그 얘기 했어요? 예? 했구나. 예, 했구나. 그러면은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 그 어떤 젊은 애가 있잖아요. 이 얘기 또 했나? 어떤 젊은 애가 있죠? 겁나게 빠른 당 얘기 드렸어요? 안 했어요? 어떤 젊은 애가 지방 도로에서 있죠? 스포츠카 뭐 페라리 같은 걸 몰고서 있잖아요.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있죠? 뭐가 엄청난 속도로 있잖아.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딱 보면 그들이 샥 하면서 이 페라리를 앞서가지고 그냥 막 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개 막 쫓아갔어요. 페라리를 몰아가지고 막 닭을 쫓아가는데 자, 어디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있죠? 이 닭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페라리 싹 채워놓고서 농가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셔.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고 그냥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 들었어요. 그 겁나게 빠른 닭 그 저한테 좀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뚝 한번 보고 그냥 계속 일만 하셔. 그래서 할아버지 그 닭 얼마나 주에지 팔 거예요. 하여튼 그 닭 제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보고서 진짜 일만 하고 있어. 할아버지 이거 1000만 원 들 테니까 파세요 하면서 성질 팍 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일하시단 말이야. 고개를 딱 들고서 뭐라 그래요? 에이씨 잡혀야 팔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겁나게 빠른 얘기인데 자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봅니다. 125페이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1번 사실상 취득자 법입니다. 아까 본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그 아래줄 끝에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요.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미출이요.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을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미출자기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실질과천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물받은 건조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요. 밑줄이요.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하니까 승계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원시 취득자는 차기, 항, 선의 경우는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 외에도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납세무자가 이어지는데 뭐 하여튼 자, 이 납세무자를 쭉 배워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 배우겠습니다. 2번부터요 이어지는 얘기들은 우리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배울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부 지금 주 2글자 하는 것은 126페이지 납세무자 일부 이제 주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원칙만 알고 갑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은 누구라고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요. 그리고 이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이런 것들 차차 우리가 이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속인 각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만세 얘기도 나오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127페이지 제4절 취득시기 있죠? 예.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보느냐. 예?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일 그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거든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이제 취득 시기는 다음에 어떻게 하나 배웁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31페이지 제5절 과세 표준이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부터 한번 봅니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5절 과세 표준인데 여기서 이제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기초입문 과정 우리가 기본서 기초이론에서는 1월달 과정은 어떻게간에 용어를 좀 익히면서 대충 끝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세금들이 나오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일단 대충 한번 어떤 세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쭉 보고 자, 요걸 바탕으로 용어 익힌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이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과세 표준 거기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진 찍겠다고? 그래. 사진 다른 거는 저거는 안 찍어도 되는데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를 찍어서 아까 취득의 본질적 의미 있죠? 거기다가 적어놓으셔. 여기를 찍으시고 이거는 교재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인 불문하고. 그럼 사진을 하여튼 다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찍으셔요, 여러분들. 원래는 아까 제가 농담할 때 있죠? 앞으로 제가 농담을 하잖아요. 그 농담 여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괜히 내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여러분들 뭔가 정비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때 대부분 농담하거나 그럴 때 아셨죠? 그럴 때 눈치껏 알아서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제 131페이지 제5절 과세 표준이 어떤 거냐 이걸 좀 설명을 한번 쭉 드리겠습니다. 저기를 지우고요. 그럼 한번 쭉 드려볼게요. 자, 어떤 거냐? 자,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를 지울게요. 자, 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세법은 공부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세법은 이제 세목별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이 세금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또 이 세금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해요. 앞으로 계속. 자, 그래서 공부하는데 과세 표준과 세율은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중요하다, 꼭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뭘 해라? 별표시 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한데 일단 과세 표준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못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틀 좀 그런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좀 익히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과표라는 게.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었어요. 그래서 용어 설명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뭐라고 하고? 종량세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근데 한번 보세요. 취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취득 가격이에요. 그 취득하는 가격, 취득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고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은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등기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뭐가 되냐면요 재산 가액이 됩니다.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에서는 원칙은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하는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는 건당 6,000원,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살짝 우리가 볼 건데 어떻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표준이라는 건 이런 건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이걸 결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그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요.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 즉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거래 경우는요. 일반적인 거래 경우 나중에 이제 특수한 거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3, 4월 또 심화이론 특히 들어가면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일반적 거래 경우에 취득세 특히 과세표준은요. 원칙적으로요. 납세무자가 취득할 당시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내가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하는 가격 1억 원, 취득 당시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 1억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요. 신고하는 가액이.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뭔지 제가 좀 용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말뜻만 알면 되고 뭐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자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쪽에다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어차피 지워볼게요. 자, 아까 교재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그 핵심 요약 정리 나중에 오늘 제가 오늘 원래는 어제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내일 정도면 뭐 어떻게나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카페 오시면 다 요약 정리 돼 있어요. 이런 거. 자, 한번 보세요. 용어 설명 좀 드릴게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들어보셨죠?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시가격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준시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시가는 들어보셨죠? 예? 기준시가는 들어봤냐 그러면 들어봤다는 사람이 많은데 시가표준액은 들어봤냐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낯설도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기준시가는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자,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있죠.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 집 갖고 계시면 파주시에 보세요. 파주시장이 때가 되면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럴 때 도대체 파주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말이지. 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지자체장은 세금 계산하냐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항상 지방세 계산할 때 지자체장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무조건 땡이고 국세에서 시가표준액 어쩌고 하면 무조건 땡이에요. 용어가 틀려요.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가 틀려요. 근데 제가 아는 심지어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선배 형 중에 고시공부하다가 이제 법무사 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법무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도 꼭 나한테 무슨 얘기할 때 취득세 얘기하면서 있죠. 야, 기준시가가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에이, 시가 표준액이라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자, 구별을 못해요. 예,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가 표준액,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엄격히 구별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뭐냐. 어떻게 구별되냐면, 보세요.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냐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있다 그러면, 파주시 관할구역 내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땅값을 어떻게 매기냐. 파주시 관내에서요.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성 있는 땅들을 선정해요. 이걸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요. 그리고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 하는데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공시지가? 예.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발표가 돼요. 예,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보세요. 파주시장이 자기관할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정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에 의해서 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고시합니다.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그러면 이게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기준 시가도 되고 토지 시가 표준액도 됩니다. 이게 토지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다음에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도 파주시 관내에 수많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가격을 매길 때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을 우리가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준주택이 가격을 선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산정고시예요. 가격을.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잖아요. 그럼 이걸 참작해서 자 파주시장이 자기관할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예요.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인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곧 역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도 되고 토지 기준 시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산정, 차량에 대한 시가 표준액 산정 방법이 쫙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이게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만 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인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그것만 알면 돼요. 말뜻만. 자, 여기 봅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과 과표 결정되느냐. 저를 봅니다. 자, 납세무자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무신고, 신고를 안 해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안 해요. 불성실이에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무신고하고 똑같이요. 얼마에 신고했다고 하는지.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시가라는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근데 지방세과세 이 시가 표준액은 소위 이 공시가격은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라든가 이 시가 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대개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자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5%에서 한 60%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자 집에 아니구나 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온 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대한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토지나 여러분 집에 대한 그 공시가격을 한번 열람해 보세요. 보면은 최다시 낮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동네에 지금 시가가 3억이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되게 뭐 1억 한 5천, 뭐 1억 한 7천, 뭐 이것밖에 안 돼 있어요. 최다시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 여기에 같은 단지 주민들 머리띠 두르고 쫓아가지고 아이씨 올려 이거 올려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어? 우리 동네 시가가 얼마인데 시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바보들이죠. 자, 올려놓으면 세금만 더 내자? 뭐 의미가 없어요. 실익이 뭐 수용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는 것 뿐이지. 자, 어쨌간에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실제보다 더 낮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 있죠?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이 신고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는 건데 이 객관적인 신고한가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편액이 우리가 공시가격이 이게 시가의 18% 반영해서 결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가 와서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요? 시가편액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한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액으로. 그럼 요까지 얘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의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취득세, 을 입장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해야 돼요? 네. 자,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신고한 가액 과세 표준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신고했어야 되는데 우리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시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시자청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합니다. 그리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자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저도 총론에서 이전에 자 취득세 등록물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과세권자가 산출액 다시 구한 다음에 뭐로 그때 과표를 다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산출액 다시 구한 다음에 자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엔 납세문자가 신고하긴 했어요. 근데 7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해?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시가편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 납세문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표준이고 자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편액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요. 또 특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특례가 있어가지고 특례. 여기 봅니다. 특례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봅니다. 특례가 있어가지고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요. 언제나 그 사실상 실제 취득한 가격을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사람들이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객관적 거래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저를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제가 파주시로부터 어떤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대가 주고 매매로 이제 저 파주시로부터 토지를 사요. 매매로. 그랬을 때 그 토지에 대한 시가편액이 1억이었는데 제가 파주시로부터 7천만 원에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취득한 7천만 원에 대한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돼지 공무원들이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는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실제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런 때는 또 뭐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면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그 취득 가격이 다 입증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봅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어떤 부동산에 자 시가편액이 1억짜리인데요. 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락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해야 돼요? 얼마를 둘 중에 어떤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 7천만 원이요. 자, 경락된 가격 객관으로 입증되니까 7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아셨죠? 시가는 미달하더라도 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여러분,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인데, 아유,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한 가격을, 판결문에 입증되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봅니다.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화해조서라든가 인낙조서, 포기조서,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민사적인 특히 법적 분쟁이 엄청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고 업무를, 그 다음에 판사들도 그 많은 것들을, 사건을 다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판사들이 저 인터넷 기사 그저께인가 보니까 판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사들 중에서 그 우수한 법관들, 또 하위 법관, 상위 법관, 하위 법관을 해가지고 평가했더라고. 법원 평가를 했던데 보니까 그 하위 법관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싸가지 없는, 특히 이제 판사들 막 해가지고 이제 사례도 나오고 그랬던데, 여러분 봅니다. 그 판사들이 그렇게 싸가지고 없고, 그 다음에 법대에 앉아서 얘기만 듣고, 뭐 어쩌고 하고 그냥 땡탕 때리고 굉장히 한가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 판사는 연수원에서도 일단 성적이 일단 상위권이어야 되고, 공부에 성적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이 좀 맞아야 돼요. 자기가 연구하기 좋아하고, 책 보기 좋아하고, 진짜, 아니, 원래 사실 하는 애들 정도 되면 뭐 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애들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나 판사지, 그렇지 않고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가만히 자리에 진득하게 못 앉아있는 애들은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그 판사는 그 소송 기록 같은 거 이렇게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할 일들이 봐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눈으로 봐야 될 게. 그리고 또 뭐 그 재판, 어떤 큰 재판은 트럭 몇 개 분 정도의 소송 기록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을 쓰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그 판례 같은 걸 연구하고 그 판례에 의해서, 그럼 물론 컴퓨터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다 그거 해야죠 또.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 업무량이 많아서 대개는 집에까지 다 그 갖고 가서 밤새도록 그런 거 보고 와서 또 하고 막 이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법적 문제가 이런 민사소송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대개 법원에서는 정식 재판 전에 대부분 다 그냥 걸러내려고 해요. 조종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내고, 재판 중에도 판사가 진짜 여러 가지 더 이상 하지 말고 좀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해 공고안 같은 거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한쪽에서 뭐 못해요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넌지시 불러가지고 끝까지 가봤자 그쪽에서 당신 쪽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 가봤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았어요. 여기서 화해 줘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냥 종결됩니다. 화해 공고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인낙,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포기, 권리 제기했다 포기하거나, 자백간주. 여러분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3회 이상 재판에 원고가 피고인인데 이 사람이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해, 그러면 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그냥 그대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재판 끝. 그러면 여러분 왜 근데 이 사람이 묵묵부답이었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송 사기 같은 거 보세요. 두 사람이요, 이 토지 소유자가 막 불분명히 약간 죽고 어떤 토지에, 그럴 때 두 사람이 짜고 와가지고 한 사람한테요, 네가 소유자잖아, 근데 이거 사실은 내 거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요. 이 사람 부답이야. 그럼 이 사람 승소했어요? 그럼 그 판결문 갖고서 등기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거 사기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런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한 이런 것들은 그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보세요. 화해에 의한 판결로 또는 화해조서상으로 또는 화해에 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에 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요 화해에 의한 판결, 화해조서상으로는 이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아니니까 이 화해에 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에 미달해. 그럼 뭐가 과표가 된다?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걸 과세표현하느냐.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법인은
법인 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 등 법인의 법인 장부에서 입증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돼버렸네. 일단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